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기에서 행정학 강의하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6년 1월 24일에 있었던 7급 국가직 추가 채용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설 강의를 일단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해설 강의를 아마 참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7급 시험을 보셨던 분들보다, 그래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보다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7급 시험이긴 하지만 9급과 7급은 최근에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4월 달에 있는 국가직 9급, 6월 달에 있는 지방직 9급, 그리고 그 뒤에 7급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해설 영상을 참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방법, 그리고 시험의 출제 경향들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게 다 이 해설 강의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문제에 대한 해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출제의 경향들, 우리가 앞으로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여러분이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일단 시험 문항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 25년 10월 달에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험과 지금 시험을 좀 비교해 봐서 현재의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지 요걸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25년 시험과 좀 비교해서 문항을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행정학의 학습 방법, 그래서 이후에 남아있는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5년도의 국가직 7급 10월 시험과 26년 이번에 있었던 추가 채용 시험, 이 두 개의 시험 제가 단원별 문항 출제 비중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1장이 행정학의 기초이론, 그 다음 2장이 정책론, 그 다음 3장이 조직론, 그 다음 4장이 인사, 5장이 재무, 6장이 지방자치, 아니 6장이 죄송해요. 환류, 7장이 지방자치. 행정학은 강사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7개 정도의 챕터를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랜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시험이 급박하게 얼마 안 남으면 어느 파트의 출제 비중이 선생님 높아요? 주로 어느 파트 위주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 파트가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지난번 10월달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1장 비중이 워낙 높았어서 1장 되게 중요해지고 있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그 당시에만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장의 출제 비중 전체에서 4문제입니다. 오히려 2장 정책론 5문제고요. 4장의 인사행정론 작년과 동일하게 현재 5문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6장도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지방자치 파트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죠.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은 물론 범위가 엄청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참 힘들죠. 하지만 특정한 어느 영역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는 그러한 학습 방법은 정말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과목을 고르게 그리고 기출의 경향들을 잘 분석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던 25년 7급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로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점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많은 표본의 수를 가지고 있는 공단기 합격 예측 시스템의 정보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25년 국가직 7급은 이미 시험이 끝난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게 되는 26년 자료는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 나와 있는 점수가 아직 완벽한 통계 수치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두 개의 자료들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 시험은 확실하게 어려웠습니다. 통계상으로도 보여요. 평균 점수가 대략 70점 정도, 상위 10%의 점수가 90점 정도. 제가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가려면 요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 요거 받아야지만 행정학이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사실 문제가 아주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94점 이상은 받았었어야지만 92점이죠. 죄송해요. 92점 이상은 받았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 문항의 정답률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답률 상위 문항, 오답률이 상위라는 건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는 공단기 합격 예측 시스템 기준상의 정답률. 맥너린이라는 학자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18번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정답률 24%, 19번의 행정협의회 36%, 심지어 데이터 3법을 출제했었던 20번 문제는 정답률 7%. 정말 어마무시한 정답률이었죠. 퍼센트상으로도 그러고요. 실제 문제를 직접 봤었던 제 입장에서도 이런 주제를 어떻게 수험생들이 맞췄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험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확실히 쉬웠습니다. 난이도 전 중하라고 평가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입력했었던 표본의 숫자로는 평균 점수가 꽤 높은 수준입니다. 73점이니까 우리 아까 봤었던 10월 달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문항별 정답률이 낮은 문항, 오답률 상위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처럼 엄청나게 낮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오답률 상위 문항 썼는데 8번의 지방자치, 9번의 정책평가, 그 다음 19번의 정책평가, 그 다음 20번의 전자정부법까지 정답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문제를 보면 이걸 왜 틀렸지? 이거 조금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뭔가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법령 이런 출제의 비중이 높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출을 잘 분석하셨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중간에 한두 개의 선지가 조금 낯선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기출 선지들을 잘 소거해서 간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문제의 시험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었고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는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정말 완벽하게 고득점을 받아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시험이 쉬울수록 좀 더 바짝 긴장하고 내가 반드시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따가 해설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도가 연결됐었는지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았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드릴 거니까 꼭 귀 기울여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하느냐? 일단 행정학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쉽다고 하더라도 단순 암기 형태의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행정학은 정말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셔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마도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읽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정말 확실하게 탄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 요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기출은 단순히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용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 수업, 기출 수업, 그리고 최근에 종강을 했던 이 기본 개념과 기출을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복 수업까지 3가지의 수업의 유형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태에 딱 맞게끔 진단을 해주신 후 3개의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이나 기출 또는 기회복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는 다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령 보셔야죠. 법령은 암기가 아닙니다. 법령의 취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논리적 분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단기의 법령 뽀개기 특강을 통해서 최근에 법령 관련된 내용들을 꽤 문제에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강좌들, 법령에 관한 강좌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주면 좋을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타직렬 기출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직렬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물론 인사혁신처의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력, 적응력 이런 거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나 공단계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를 정말 세련되게 풀어보셔야 합니다. 좋은 문제를 정말 분석적으로 풀어보시는 것. 이걸 저는 세련되게 풀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물망 1 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물망 2 모의고사 지방직 대비 4월달 실제 오픈하게 되는 교재이자 강의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7급 대비 실전 모의고사까지 3가지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모두 문제가 그닥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학습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행정학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해설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의 해설을 차근차근 진행할 거고요. 해설의 내용은 모두 다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어 있는 해설지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수강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해설지를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된 문제고요. 7장 지방자치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지출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출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면 특정 재원이고요. 지출 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재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기 위한 의존 재원의 대표적인 특정 재원은 국고보조금이고요. 대표적인 일반 재원, 용도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X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왔을 것 같고요. 자, 2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재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고유한 재원이라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고유재원을 만약에 혹시라도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틀린 선지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너무 확실하게 정답이 1번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의미로 아마 자주재원과는 구분되는 고유재원이란 표현을 썼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의미로 고유재원을 마치 일반 재원과 약간 비슷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2번은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지에 해당 내용 좀 상세하게 써놨으니 문장으로 읽어주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이후에 같은 종류의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기출은 하나하나 다 조져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비슷한 종류의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네,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재원을 교부합니다. 이건 지방교부세법에 실제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지방교부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통교부세인데요. 기억하시죠? 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재정력 지수라는 걸 따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 재정력 지수가 1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우선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결함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는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행정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개의 행정이론들이 있고요. 아마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장의 다양한 행정이론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론들을 찾아주는 건데요. 방법론적 개인주의 채택한대요.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공공부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 그러면 딱히 무슨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학,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경제학의 내용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이론이 정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공공선택이론도 있고 신공공관리론도 있고 내용을 봤더니 공공가치론 이건 아니고요. 신공공서비스이론 이것도 아닙니다. 둘 다 가치지향적 행정학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뉴거번 언스도. 공공선택이론 딱 있네요. 공공부문의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해서 시장이 아닌 영역의 경제학 적용하는 바로 비시장 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는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은 공공선택 이론에만 해당하는 영역의 해설이 아니라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론들, 신공공관리론이나 아니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정답이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빈출인 것 같아요. 한 최근에 5년 사이에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은 거의 문제마다 거르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무급, 그리고 직능급, 우리가 얘기하는 연공급, 이러한 보수 구조를 확인해주기 위한 문제들 참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4장 인사행정론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공무원의 보수 결정 기준 중에 생활급이 있습니다. 생활급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숫자라든지 그들의 실제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굉장히 전통사회에서 많이 나타났었던 보수 구조. 이건 노동 대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를 적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보통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수라고 얘기한다면 직무급 혹은 직능급 혹은 성과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직무급. 가장 형평성이 큰 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같은 직무를 한다면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능력에 관계없이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와 관계없이 어쨌든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보수 지급.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의 원칙에 충실하다. 이건 직무급에 대한 설명이 맞기 때문에 2번 요게 맞는 선지가 되는데 사실 이 2번이 최근에 진짜 많이 언급되었었던 정답 선지였잖아요. 아마 한 큐에 답을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연공급은 연공서열. 다시 얘기해서 경력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입각한 또는 직무에 입각한 그런 종류의 보수? 아니죠. 그래서 능력의 개발, 생산성 향상 이런 것에 동기부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이러한 것들은 보통 성과급과 같은 그러한 능력에 대한 보수 체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번 X가 되고요. 4번 직능급은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줍니다. 직무 자체가 아니라 직무급과 다릅니다. 이 직무를 실제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보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보수를 조정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활급.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의 보수 수준 역시 조정을 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게 직무급 하나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아주 매끄럽게 풀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각각의 보수 체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그런 주제 영역이기 때문에 답을 쉽게 맞추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사장의 보수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고난도 문제에도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네, 워낙 국가직과 지방직이 사랑하는 주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3장의 미시조직 이론에서 제가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크게 4가지. 가, 영, 지, 개,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요 4가지를 갖추고 있는 현대사회의 아주 독특한 새로운 속성에 대한 리더십.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사회의 리더십을 다 거래적인 형태라고 칭하면서 경제적인 교환관계의 베이스를 둔 리더십이다. 하지만 현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의 리더십은 거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하와 현재 리더 간의 리더가 부하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더가 필요하다.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개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하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적인 자극들을 제시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부하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해서 그들이 영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준거적 힘,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이자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4번. 부하에게 조직의 목표 그리고 목표의 달성 시에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대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적 리더십, 교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적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4번입니다. 뭐 워낙 수월한 문제여서 다들 쉽게 정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재무행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특별회계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자, 5장이고요. 자, 특별회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전혀 그러지 않죠. 물론 완현차수라고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암기법에 기반을 두고 예산의 원칙 예외를 외우시는 건 되게 위험하고 뜻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 총계주의, 다른 말로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원칙이 바로 예산의 완전성,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회계 역시 예산에 계상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따져주셔야 하죠. 여기서 더불어서 그래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뭐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뭐냐? 완현차수, 현물출자, 전대차관, 수입대체 경비.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불어서 요거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외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에 계상됩니다. 하지만 기금은 계상이 안 돼요. 그래서 기금도 총계주의의 예외. 만약에 우리가 순계 예산을 계산한다, 통합재정 같은 걸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것도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 제가 이렇게 익히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요건 현재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우리 특별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회계가 정부기업에 관한 특별회계들입니다. 기업특별회계라고 얘기하죠.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를 굉장히 큰 범주로 나누면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기업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특별회계에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들의 특별회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양국관리 특별회계, 조달 특별회계 다 정부기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특별회계를 따로 만듭니다. 독립적인 별도의 장부를 씁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외부 통제가 좀 불리해져요. 외부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외부 통제가 훨씬 용이한 건 일반회계, 가장 국가의 중심이 되고 가장 크고 정기적인 국회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일반회계가 좀 더 외부 통제가 쉽고요. 특별회계도 물론 예산을 통해 통제를 하죠. 하지만 장부를 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가 용이하다, 틀렸고요. 자, 외부 통제가 좀 어렵다. 그 다음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장부를 쓰게 만들어서 재정운영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법령이요? 여러분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이란 표현 되게 어색해야 되고 이 표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다. 이거는 추경 사유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사유에 해당하는 표현인데다가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냥 문장으로 보더라도 되게 어색한 게 특별회계는 법령 아니고 법률. 기획예산처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실제 계획을 검토해서 심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 법률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5번, 요거 현재 5번의 4번 선지 역시 X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정책학 정책 분석 기법으로서의 비용 편익 분석. 네, 이정 정책론의 비용 편익 분석이고요. 제가 어제 현장 수업에서도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보고 수학적인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책을 경제학적 기준을 통해서 분석하는 기법, 비용, 편익 모두 화폐의 가치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본적인 정책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고요. 비용과 편익은 가치의 공통 단위인 화폐의 가치로 측정이 됩니다. 맞죠? 정책의 능률성, 능률성이 뭔데요? 비용 편익이요.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 비용 편익을 통한 능률성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 분석은 가능하지만 형평성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경제학적 분석 기법은 이 형평성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X가 되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무조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편익의 가치를 할인율과 기간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시점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일한 기준치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 맞고요. 정책의 대안에 관련된 유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다 계량화해서 화폐 가치 통해서 측정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 잘 하셨던 분들은 너무 수월하게 정말 한 큐에 쓱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6번까지 제가 문제 풀면서요. 7급 치고 너무 쉽다 이거보다 정말 9급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주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주제가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7번 직무 소진, 직무 스트레스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미시경제학의 내용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규 주제여서 아마 대부분 좀 생소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직무 소진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 직무 스트레스는 그대로 스트레스, 사실 거의 일상적인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직무 스트레스, 직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말 일을 계속 많이 했어.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다 썼어요. 고갈되죠? 그럼 번아웃 온다고 얘기하죠. 그거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직 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내가 조직 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자,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 두 개를 딱 비교하면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직무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직무 소진은 정말 말 그대로 번아웃이에요. 실제 직장인들에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오랜 동안 내가 직무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결국 그 직무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보통 좀 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 소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문제 3번 얘가 틀린 선지고요. 직무 소진은 구성원들이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 탈직 이런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직무 소진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들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출제가 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알고 있었고 많이들 들어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문제도 잘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8번.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 총평 진행하면서 이번 정답률 가장 낮았던 오답률 상위 문항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요. 실제 41% 나왔었던 문제였습니다. 가볼까요? 자,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방자치 계층이요. 7장에 지방자치 영역에서 계층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지방자치에서 계층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보통은 구역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유형 이런 게 중요하지 계층은 대부분 알고 있어. 이렇게 약간 만만하게 봤던 주제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느냐? 자, 일단 중층제. 단층제가 아닙니다. 중층이에요. 실제 기초자치단체라는 하위자치단체가 있고 그거 위에 상위에 광역이라는 자치단체가 있는 형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중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층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얘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기초의 책임인지 광역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에는 굉장히 불리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주도는 단층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층제의 자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정단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건 제주도의 행정계층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자치계층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도라고 쓸게요. 제주특별도 밑에 뭐가 있느냐? 제주시, 서귀포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정시. 본래 시라고 얘기하면 기초시나 광역시인데 얘는 기초나 광역과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서의 시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주시 밑에 동도 있고요. 읍도 있고요. 면도 있습니다. 시골 지역 하면 읍면 있고요. 그 다음 도시 지역 하면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읍, 면, 동 이런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당연히 구는 있을 수가 없고요. 구는 없고요. 구는 사실 행정구가 있으려면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시가 인구 50만 이상일 때 행정구를 가지니까 구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그렇게 설명도 안 해드렸고요. 저희 필책법 보면은요, 제가 아예 제주특별도에 현재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써놨었거든요. 3층제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계층이라는 것을 잘 찾았어야 하는데 이거 놓치신 분들은 좀 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층제. 국토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 단층제하기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고 국토의 면적이 넓다면 자치계층 구조가 더 면밀하게 나타나는 게 훨씬 유리할 테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라고 얘기한다면 중층제가 유리하겠죠. 자, 자치계층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는 본래 자치계층 2층제입니다. 우리 기초와 광역 이렇게 있는 자치계층이죠.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리을. 사실 정답률이 41%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실수하셨다면 아마 행정계층과 자치계층 두 가지를 제대로 읽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도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만 잘 읽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 너무 급하게 읽었던 게 아닌지 꼭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자, 9번으로 갑니다. 갈등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갈등은 3장 조직론 중에 미시조직 이론에서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은 문제에서 토머스의 갈등 해소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갈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갈등은 전통적 견해, 인간관계로부터 갈등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생기죠.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보다가 행태주의 시기에는 수용하자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다가 최근의 현대적 관점, 상호작용론 관점에서는 긍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제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는 수업 중에 정말 많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순기능. 네,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갈등의 현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조직 구조 측면에서 당연히 상급자, 하급자 아니면 수평적 갈등 다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이 만약에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3번 맞고요. 4번. 최근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 소송으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정과 같은 절차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민사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재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조정자라는 제3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형태. 그래서 최근에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갈등 해결 방식이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소송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게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뒤에 요 부분의 요거는
반드시 빼고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이 너무 확실하게 맞는 선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송과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통해서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현재 옳지 않은 선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 법정주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규제 파트 문제가 무려 2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주제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 조금 드문 일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규제 파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규제에 대한 내용은 특히 법적 표현들 여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표현들 지금 10번 문제가 규제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25번 문제가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 그리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법령들 꼭 익혀주셔야 합니다. 해설지에 법령 자료 다 수록을 해놨으니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네, 이게 규제 법정주의의 의미죠. 규제의 내용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 기본법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규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4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본래 규제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직접적인 규정들을 하되,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률들, 법률 말고 밑에 있는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죠. 규제 자체는 법률이지만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법률로 일일이 명시할 수 없다면 당연히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밑에 있는 하위 법령들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고시를 설명하는 건데 법적 규제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이라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의 근거나 위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도 볼드를 딱 해가지고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사항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다면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4조 1항, 요거는 4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헌법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규제 역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3번 선지의 법령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1번하고요, 2번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선지가 너무 당연한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인 걸 충분히 유추해서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에 해당하고 있는 법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서도 정리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수능과 불응.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들, 그 다음 하위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의 내용을 잘 따라가면 그걸 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능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불응이죠. 그래서 수능과 불응, 요거 내용 다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수업 중에 무슨 얘기도 많이 했냐면 요 불응을 해결하고 싶어요. 수능을 확보하기 위하려면 불응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비덩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도 수업 중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덩이 뭐라고 했나요? 전통적으로 정책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했죠. 썰먼, 설교가 있고요. 도덕적 설득입니다. 그 다음 채찍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근이 있습니다. 실제 캐럿이라고 표현하죠. 당근, 뭔데요? 경제적인 유인책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수능을 유도하는 수단이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네, 수능의 대상이에요. 당연하죠.
일선 관료도 결정자의 정책 내용에 순응해야 하고 정책의 대상 집단인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순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 대상 집단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돼요. 뭔가 세금을 내거나 지출의 의무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불응을 초래하기 쉬운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판단은 결국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이 너무 확실하게 맞는 선지예요. 4번, 덩칸은 누구예요? 그러게요. 덩칸. 처음 출제가 되어서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덩칸이라는 학자가요. 실제 정책에 대한 순응하고요. 수용을 구분했던 학자예요. 모든 학자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책을 순응하면 그걸로 끝. 그런데 이 덩칸은 좀 드물게 순응하는 것, 그냥 정책을 따라가는 것과 이걸 진짜 마음속으로 내가 깊게 정말 느끼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순응하는 수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순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순응은 정말 딱 외면적인 거, 행동만 변화하는 거.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죠. 벌금 내기 싫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용은 내가 외면적인 것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의 나의 가치관이 완전 변해서 정부 정책에 완전히 깊게 감화되어서 수용하는 거죠. 보통 도덕적 설득을 하면 그때 내면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걸 수용이라고 덩컨은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순응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의 상세한 측면으로 구분했다. 이게 지금 이 4번 선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왜? 덩칸은 정책 대상 집단 내면적 가치관 변화, 이거는 순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용이란 단어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 자,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 이 문제 1번, 2번, 3번 너무 쉽지만 4번의 덩컨은 한번 눈여겨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같이 반영해서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12번 들어갑니다. 자, 5장의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산제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러 미국의 예산제도의 흐름,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5장 예산제도 파트는 빈출 주제니까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갈까요? 영기준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형적인 총체주의, 합리주의 예산 기법입니다. 이런 합리주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개혁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 영기준 예산제도, GBB, 그 다음 계획예산제도, PPBS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나타났었던 합리주의 예산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점증주의 극복, 점증주의의 문제가 많았으니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립스입니다. 라인, 아이템별로 버제팅 시스템. 예산을 편성하죠.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 대상, 그에 대한 한계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 시크가 얘기했었던 통제 지향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제도, 이걸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예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투입 요소, 립스처럼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중심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제가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활동이라고 표현했기도 했고 이걸 하나의 성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과, 사업, 활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퍼포먼스, 요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3번 맞는 선지고요. 관리 지향의 예산제도인 것도 알고 있죠. 4번 계획예산제도, 계획에 기반을 합니다. 이거 상향이에요? 아닙니다. 플랜 설정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다 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상급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 접근. 이 PPBS 제일 처음 했었던 게 계량 경제학자였던 맥나마라였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국방부의 예산 제도를 맡으면서 PPBS를 집권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죠. 재원 배분의 권한이 그래서 분권화되는 게 아니라 집권화 강조하는 제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요. 연기준 예산제도,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계획예산제도, 둘 다 통체주의 기법인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우리 보통 상향의 총체주의이긴 하지만 약간 단기적인 예산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의 약간 장기적인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예산제도이다. 둘 다 총체주의, 합리주의를 사용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제도 문제는요. 난도가 정말 낮았던 편입니다. 9급보다도 더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심심했는데 심심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신나게 잘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4장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를 너무 많이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제가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근무성적 평가 적용 대상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4급 이상에 대해서 원래 고위직 하면 5급인데 여기는 4급 이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4급 이상에 대해서 보통 성과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체결하고 성과 계약 플러스 그 등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는 근무성적 평정 여기에 대상으로 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맨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5급은 고위직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서는 5급까지를 하위직 평가와 함께 범주화시키고 4급 이상에 대해서 고위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 조심하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그래서 여기 성과 계약 등의 평가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고쳐줘야 될 것 같으냐면 5급 이하.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1번 X. 자, 2번입니다. 성과 계약 등 평가 요거요. 매년 1회 실시되죠. 성과 계약해서 1년에 한 번 평가합니다.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성과급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활용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 오히려 평가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번이요. 채용시험 성적 그리고 임용 후의 근무 성적 두 개 왜 비교해요? 아마 기준타당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준타당도 지금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 실제의 근무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바로 기준타당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요. 신뢰도를 검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뢰성 검증은요. 평가 도구의 일관성 통해서 검증이 갈 거고요. 재시험법이나 동질 이용법이나 또는 반분법이나 이런 거 통해서 평가하게 되죠. 자, 4번입니다. 평정 오류요. 평정 오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평정자가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특정한 오류,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대화나 엄격화나 집중화나 이런 거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규칙적 오류. 그래서 시간적 오류하고는 상관없고요. 아마 규칙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오류를 범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오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13번 문제의 정답되는 틀린 선지는 1번 문제의 정답되는 옳은 선지요. 죄송해요. 옳은 선지는 2번. 1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정리하니까 아마 답이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기본적으로 시험 보시면서 행정학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좀 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제대로 정확하게 읽고 접근하는 연습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아주 차근차근 읽어도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잘 읽어주신 연습도 꼭 모의고사 과정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오클랜드 사례 수업 중에 진짜 많이 했었죠. 바로 존슨 행정부의 흑인 일자리 창출 정책. 바로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근데 이 오클랜드 사업이 개망하죠. 그죠? 완전 실패합니다. 폭망했어요. 개폭망.
그래서 이 오클랜드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소개했던 내용이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부스키, 네, 정책 집행론, 현대적 집행론의 1세대 학자고요. 그들이 설명했었던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 이유, 이게 지금 문제에 출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집행기관을 잘못 선정한 것도 있고, 정책의 수단을 잘못 선정한 것도 있고, 정책을 처음부터 집행할 때 그 집행 계획이 약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집행 계획에도 오류가 있었다. 이 얘기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바로 요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점으로서의 기능을 했고, 이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거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충실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2번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3번 주요 지위에 있는 애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집행에 대한 지지, 협조가 약해졌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는데 여기 있는 1번, 여기 있는 3번까지 내용 정리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 이거는 여러분 아니지. 오히려 정책이 너무 복잡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오히려 정책이 너무 단순해. 그러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확실해요. 목표, 수단, 너무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스만과 웰다브스키는 하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향론에서 얘기하는 성공적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정책이 좀 단순해야 돼.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 구성은 많지 않아야 돼. 단순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된다면 정책의 목표, 수단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집행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단순하게 좋습니다.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는 건 정책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X가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요게 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었던 정답률이 실제 49%밖에 안 나왔었던 그 어마무시한 문제인데요. 아니 이거는 전자정부법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전자정부법에 보시면은요. 실제 전자정부법 제4조에 전자정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요건 꼭 읽어보자고 유튜브 통해서 전자정부법 얘기할 때에도 그리고 공단기 통해서 진행했던 주요 법령 뽀개기 자료 했을 때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틀리시면 어쩌나요? 일단 행정 운영의 가외성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우선 원칙들이 실제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6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문으로 읽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중복투자 방지, 상호 운용성 증진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쓸데없는 중복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제대로 잘 개발을 해놓으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설계들을 잘 구현해 놓으면 각 기관들이 그걸 잘 쓸 수 있다. 제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취지였거든요. 당연하죠. 행정기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행정기관의 편익은 말이 안 되지. 행정 업무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면 그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편익은 행정기관 편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국민 편익 증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틱은 이거 틀린 선지고요. 실제 행정 업무의 혁신,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의 정답인 리을 바로 4번이 되는데 너무 많이 틀리신 거죠.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우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전자정부법 4조가 정말 머릿속에 쫙 펼쳐지게 정말 PDF처럼 스캔해서 뭔가 머릿속에 입력하는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걸 외우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률 볼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취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전자정보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 일단 행정기관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요.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구조이고, 거기에 너무 중복해서 투자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본 설계도 같은 거 만들고 진행하자. 타 수업 중에 설명드렸던 취지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니은리을 꼭 보시고요. 전자정보법이나 또는 지능정보와 기본법 관련된 문제들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너무 쉽지. 라스웰. 정책학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50년대에 정책학 연구 맨 처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이먼 행태주의에 밀려서 사장됐다가 다시 60년대부터 정책학 연구 새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라스웰. 그 라스웰입니다. 그 라스웰이 71년도에 정책학 속성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정책학의 학문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써놨단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 최근 9급에도 24년 9급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주제입니다. 합법성, 법적인 내용 없어요. 정책학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가치 지향적 문제 해결성, 적실성, 이걸 통해 처방적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학의 특징은 어때야 하느냐? 사회적인 맥락을 생각해야 하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 지향하지 않고 문제 지향하죠. 문제 지향성. 그래서 실제 정책학 속성,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지향성, 맥락성, 방법의 다양성, 그래서 규범, 처방.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규범 세우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성 띄고, 이런 것들을 실제 라스웰이 정책학 속성이라는 정책 속성 또는 정책학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논문에서 정책학의 특성으로 정리를 했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에서 이미 기출된 주제, 기출에서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9급에서.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월하게 파악하실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사장 인사행정이고요. 연금, 보수 둘 다 나왔네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 제도는 제가 이미 수업 중에 많이 설명도 드렸고 또 공무원 연금 제도 개정에 대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눈여겨서 보셨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의 원리가 혼합된 제도입니다. 맞아요. 연금 제도가 2016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2010년 이후에 신규 임용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원래 60세에서 65세로 늦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공무원 정년이 60인데 60부터 65까지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된다. 정년 연장할 필요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고요. 3번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10년 재직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7급 문제에서도 계속 언급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연금 관련된 내용은 한 번 더 꼼꼼하게 법적인 부분들이니까 암기했던 부분을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까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8번 정말 답 너무 쉽죠. 과학적 관리론 적용한 제도. 과학적 관리론, 대표관료제, 다면평가제, 유연근무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잖아요. 이 과학적 관리론 적용해서 정말 직무를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 직무를 종류, 그리고 난도와 책임, 정말 기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직위분류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직위분류제가 개발된 게 1900년대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일환으로 공직 구조도 기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문제의 정답은 너무 쉽게 3번.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19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정답률 낮았었던 상위 3개의 문제. 그 중에 하나가 19번이고요. 이 19번 문제의 정답률은 47%였습니다. 자, 평가 대상에 대한 분류 중에서 총괄평가. 총괄평가라고 한다면 정책 집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고요. 집행 이후에 정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정책이 정말 그 정책의 수단이
진짜 그 목표 수단을 달성했는지 요걸 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물론 과정평가도 중간 단계에서 저런 걸 합니다. 형성평가, 과정평가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인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정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보시는 총괄평가는 집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형태의 평가. 그래서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 이후에 나타난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절차, 관리하는 전략 이런 평가는 과정평가가 하죠. 형성평가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X고요. 원래 총괄평가할 때 영향평가합니다. 모든 종류의 영향을 다 평가하니까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평가합니다. 만약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럼 환경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파생되었었던 경제성에 대한 평가나 정책성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자, 산출평가는 결과물평가, 우리가 보통 아웃풋이라고 얘기하죠. 아웃풋. 그 다음 진짜 결과를 제가 아웃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웃풋, 산출평가는 보통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단기적인 산출물들을 평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최종적인 성과 결과물, 아웃컴은 정책 대상의 행동 또는 태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보기 위한 평가.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최근에 제가 정책평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아웃풋과 아웃컴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3번과 4번 모두 맞는 선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현재 1번이고요. 1번이 틀린 선지, 정책 집행 이후에 형성평가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과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틀릴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됐던 문제가 저는 19번이었습니다. 이게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조금 어설프게 정리하시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었던 선지였기 때문에 제가 합격 커트라인 얘기할 때 96점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선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19번은 본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평가 관련된 선지들과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기금이요.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5장 재무행정 파트에 재무행정 절차는 진짜 안 나왔고요.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 그 다음 예산제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요거 신축적 운용. 네, 이때 기금을 설치하죠. 기금도 예산 외로 편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금에 관한 운용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국가재정법상 세입 세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외 운용이란 얘기는 제가 진짜 많이 드렸죠. 예산에 집어넣으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금의 경우 금융성 기금은 30% 안에서 비금융성 기금은 20% 안에서 자율적인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 조정을 하려면 제가 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예산 외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X. 4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에 대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입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행정통제인데 진짜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제가 정당 얘기 매번 수업 중에 하면서 정당은 공식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실제 행정통제니까 6장 행정완료 파트에 대한 문제고요. 사실 행정완료에서 보통 통제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도가 있잖아요. 그 난도에 비해서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당은 비공식적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원이 법으로 정한 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 진행하죠.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 조직이니까 행정부 내부에 감사원이 회계 검사를 했다. 내부 통제고요. 통제 상황에 맞는 통제 과정의迅速성 당연히 필요하고 통제와 책임,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은 제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려고 하는 활동. 당연히 맞는
맞는 선지지. 그래서 21번 문제의 정답 몇 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저희 넘어갈게요. 22번도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광역시세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외우고 있겠지만 취, 주, 자, 담, 레, 비, 득. 사실 특별시, 광역시세를 알아도 되지만 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자치구죠. 자치구세만 외워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치구세 뭐예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재. 두 문제 암기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두 문제 암기를 많이 시키지 않잖아요. 요것만. 지방세는 암기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특별시, 광역시세, 자치구세, 그 다음 도세, 시군세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이런 논의 전개할 때 목적세 빠뜨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의 정답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1번 되는 것 볼 수 있고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관련된 내용이죠. 이 파트에서는 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구의 인사를 잘 몰랐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너무 쉽잖아요. 2번, 금고 이상의 형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는 임용 불가. 그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하고 2년, 그리고 실형은 실형 끝나고 5년. 맞지? 내용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 공무원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 실제 있는 능력. 이거에 따라서 행해요. 실적주의 제도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명시된 표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 능력을 통해서 임용하는구나. 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는구나. 이런 얘기지? 자, 4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소속 장관은 우리 기관 아닌 사람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5급 이상 공직자의 임용은 대통령이 하니까 지금 보시는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맞죠? 자, 그러면 선관위. 외워볼까? 외워볼까요? 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면 선거관리위원회 약간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일단 제일 꼭대기가 장이죠. 선관위의 위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 선관위의 전반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만 책임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선관위는 위원장, 그죠? 여기는 위원장. 이 사람이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얘기한다면 사법부의 대법원장 같은 거고요. 사법부에는 행정처, 법원 행정처의 행정처를 이끌고 있는 행정처장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기가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용을 책임지고 있고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자주 읽었었던 선지는 아닌지라, 지문은 아닌지라 제가 법률 실제 문제에 그대로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3번 문제의 정답 틀린 선지 1번입니다. 23번에 1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정답 1번을 골라줬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자, 24번입니다. 학자에 대한 설명. 너무 쉽죠.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거기에 행정학 주요 이론의 학자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리니, 누구예요? 마리니, 와일도, 프레드릭슨, 마리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8년 미노브룩 회의에 참석했었던, 그래서 신행정학을 지향하며라는 논문을 냈었던 고학자입니다. 신행정학 지향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강조했다. 당연히 맞고요. 군노 기억하세요? 윌화귤굿. 윌슨, 화이트, 귤릭, 군노. 위라에는 귤이 굿이야. 기억하시죠? 군노는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이원론 학자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을 리가 없어요. 정치와 행정은 오히려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니은 X. 디귿입니다. 데나르트.
방향 잡기보다 봉사하기를 강조했대요. 네, 데나르트는 아시겠지만 신공공 서비스론, NPS, New Public Service, 신공공 서비스론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 신공공 관리론 비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방향 잡기, 노젓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구분하지 마.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코엔, 올슨 누구예요? 네, 모두 다 쓰레기통 모형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던 학자들, 제한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포괄 모형과 같은 그러한 모형 또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 앨리스는 원모형 같은 데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이고요. 쓰레기통 모형이 가정하는 합리성은 굉장히 제한적 합리성. 독립적인 개인들이 다들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론을 시작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니은 늘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2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규제 법정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규제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규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규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문제에서 여태까지 잘 다루어졌던 영역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의 독해를 통해서 짐작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새롭게 출제가 된 영역이니까 규제 관리 제도와 같이 함께 규제 관리하는 제도, 요거 아까 했던 규제 법정주의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등록하기도 하고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도 하고요. 규제 일몰제를 쓰기도 하고 사실 규제 비용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비용 관리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아시겠지만 규제 평가라는 걸 하죠.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규제의 비용을 산정해 보기는 합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수업 중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규제의 편익보다 비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분석하는 기법이 규제 영향 분석이다. 그래서 규제 비용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을 체크해 보기는 한다. 이 정도 취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번 봐봐. 규제의 총량을 정해 그 다음 규제의 건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지 않아. 이거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 기본적인 규제관리 제도의 특징은 규제를 늘려서 더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규제를 줄여줘야 한다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규제의 총량을 정하고 규제를 무조건 이만큼 유지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독해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론적인 정리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비용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신설되는 규제의 비용을 산정해 보는 작업은 하고요. 그 규제의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규제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규제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규제 관리 제도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규제 관리의 방향 OECD도 설명했지만 규제를 가능하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규제 등록제는 정부가 관리 대상 규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맞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현재 등록해서 규제가 함부로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 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지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규제유예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 교제를 우리가 실제 유예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들 있잖아요. 그것도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유예를 좀 시켜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규제 일몰때 규제의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쓸데없는 규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특정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을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는 실제 제도도 없거니와
이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파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답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규제는 꼭 잘 관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25개의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좀 특이한 게 있죠. 이번에 공직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재무행정에서 재무행정 예산 제도에 대한 예산의 과정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법령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사실 행정학은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주제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추가 채용의 성격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가 채용은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무원들을 뽑기 위한 추가 최종 시험이었던지라 행정학 개론의 문제들을 아주 강하게 출제하지 않았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들은 당연히 참고하시고 새로운 이론들은 정리를 해주시되 이 난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급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좀 쉬워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게 쉽게 기본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우리 앞으로 보시게 되는 9급이나 7급 시험은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풀어본 문제의 주제들은 제가 공단기 모의고사 통해서 또 저의 그물망 모의고사라는 교재 통해서 다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듣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또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